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조수석에서 졸다가 뺑뺑 과속 경고음에 눈을 떴는데요. 승용차가 무려 15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려던 차 주인.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고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11월 13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려봅니다. 막 달려봅니다. 달려봅니다. 세상에 아동 성범죄자 인간 조두순 참 진짜 다시금 되뇌이고 싶지도 않은 이름 석자인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먼저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아줌마 같으면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이혼해. 다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2번이에요.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저 영상 기억하시겠지만 저때 많은 분들이 안진용 기자님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건지는 몰랐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지금 보더라도 뭔가 횡설수설하고 말이 잘 앞뒤가 안 맞죠. 자, 이렇게 심한 과다 행동이나 환각 그리고 초조함과 떨림 등이 일어난 증상을 바로 선망이라고 하는데 최근 조두순에게 저런 선망 증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불안 증세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외출 제한 명령까지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허. 이렇게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 무려 총 4차례 무단 이탈했다고 보고요. 아니 그것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쁜 인간이네. 심지어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해서 지난 9월 기소되기도 했는데 이런 선망으로 인한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무엇보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김묘성 기자님 주민분 특히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거 학부모님들은 더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돌발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수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또 지난달에 무단 외출을 하기 4일 전에는 재택 감독 장치, 그러니까 위치나 행동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동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몹쓸 인간이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멈추려고 했어요. 물론 미수에 그치기는 했는데 재택 감독 장치에 콘센트를 빼거나 차단기를 내리면서 전원 자체를 아예 차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거 훼손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인간아. 그거 훼손해서 뭐 하려고 그래. 지금 딴짓 하지 말라고 채우는 전자장치를 왜 훼손하려고 그래요. 정말 땀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두순이라는 인간의 증세가 심각해지는 데는 이런 원인, 이게 이유라고 지금 작용한다고 합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 씨 아내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아, 왜 자꾸 따라와요? 이야기 좀 듣고 싶었어요. 조두순이란 인간의 지금 아내분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면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면 지금 저 아내분은 조두순이란 인간의 아내분은 지금도 옆에서 뭐 이게 막 뒷바라지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아내도 결국에는 올해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동거인이 있게 되면 같이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돌봐주기를 한다거나 먹는 것을 챙겨준다거나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선망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내가 그나마 보세요. 아내가 저 인간 조두순을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부부라고 그 정으로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내란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지금 허준 변호사님 뭔가 불안 증세도 심해지고 아까 선망 증세도 심각해진다면 그에 비례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혹시라도 외출 제한 명령 어기고 나가려고 하면 말려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줄 것이라는 심리적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조차 없으니까 뭐 감시 눈을 피해서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시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호관찰관과 경찰 그리고 시청이 24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아내가 없이 혼자 있다 하더라도 당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차라리 치료 과모를 통해서 정신질환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외출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해당 재판에서 의료진이 치료 과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 치료 과모까지도 명령해달라는 청구까지 해둔 상태라고 하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치료 과모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치료 감호를 하게 되면 최명기 원장님 정말 저 조두순이란 인간이 정말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마 치료 감호가 된다는 전제는 조두순의 정신질환이 간단히 치료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할 때 치료 감호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조두순이 현재 선망이 있다는 뜻은 선망은 무슨 망상이나 환청이 주된 증상이 아니고요. 시간, 사람, 장소를 갖다 구분하지 못하는 게 선망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물어보게 되면 날짜를 모르고 밤과 낮을 거꾸로 생각하고 만약에 밖에 있더라도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내를 보더라도 아내를 못 알아본다든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치매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가 좀 없다가 갑자기 선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조두순은 현재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국립법무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치료가 끝나면 그냥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의 치료 감호하게 되면 그 몇 년은 국립법무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립법무병원에서 나온 다음에도 곧장 그냥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호자나 국가가 이제 그 동의를 갖다 얻게 됐을 때는 이제 국립법무병원에서 일정 기간 10년이면 10년, 15년을 채운 다음에 일반 우리가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서로 집에서 지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매달 한 번씩 뭐 외래 치료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검사를 받아야겠네요. 네,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 보호감찰관한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네. 보호감찰관이 그거를 확인해야만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치료 감호는 어떤 의미에서 조두순의 불법 행동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네. 우리의 법감정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럼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거잖아 하는 부분이 또 법감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그런 법감정은 생길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치료 감호를 통해서 딴 사람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명한 결론 내려지길 기대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가 우승했죠. 그리고 그 우승 직후에 김혜성 선수가 귀국을 했잖아요. 이른바 금이 환영을 했는데 그때 공항에서 인터뷰 도중에 돌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 영상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아파. 저기 보이세요?
저 말로 해주세요, 말로. 말을 안 하시고 왜 맨날 저렇게. 인터뷰를 안 하신다잖아요. 이어가도 괜찮아요? 아니, 나가시면 하겠습니다. 사실 저때 김혜성 선수 얼굴에도 다 쓰여 있었지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취재를 간 우리 MBN 비롯해서 각 스포츠부 기자들도 아이고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빨리 가야 되는지 좀 빨리 좀 현수막 좀 내놔요 막 이렇게 다그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정말 그때 김혜성 선수 화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었는데요. 이 김혜성 선수가 가리켰던 그 남성은 과거부터 김혜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마다 쫓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호소했던 남성입니다. 현수막을 펼쳤었는데 현수막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전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수막을 13차례나 내걸어서 계속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올해 5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익히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김혜성 선수가 금이 환영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구 팬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도 딱 공개가 되는 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김혜성 선수의 비투 논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 문제 당사자는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가 진실을 알리고 싶다라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영상 준비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8월 달쯤에 전화가 와요. 5천만 원만 주라. 그러고 제가 5천만 원을 한 번에 줄 수가 없다. 지금 형편에 한 방에 달래요. 그러다가 두 번에 나눠준다는 얘기죠. 또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주는데 내가 지금 당장 없으니 이번 연도 건너가기 전에 12월 말 전까지 해결해 줄게.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예요. 그랬는데 혜성이가 귀국하는 상황에서 잘 돼갖고 오니까 나한테 뭐 연락도 한 것도 없고요. 갑자기 공항에 뛰어가갖고 그 프랭카드를 걸은 거예요. 방송에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돈을 안 준 거는 이 사람 나온 얘기고 혜성이가 인터뷰하는데 아니 8년 동안 오죽했으면 20살 때부터 힘들었겠습니까? 숱하게 괴롭힌 사람이 또 공항에 환영받으러 나간 자리에 거기서 플래카드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어떤 사람이 당황 안 하고 인상 안 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웃으면서 할 사람이 과연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김혜성 선수의 이제 부친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돈을 빌렸고 돈을 다 갚지 못한 것은 맞다고 인정은 했는데 지금 말의 그 어조에서 어투에서 뭔가 그래 내가 돈은 다 못 갚아주면 나도 진짜 억울한데 뭐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일단 채무자는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빚이 얼마가 있든 간에 김혜성 선수에게 이 빚을 독촉하거나 김혜성 선수를 압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될 수가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아버지로서 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채무 관계에서 얼마를 갚았는지 그리고 아직 변제 못한 빚이 있다면 그게 과연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해명에 나선 건데 이 아버지 얘기로는요. 15년 전 사업 부도로 인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9천만 원 정도를 갚은 상태라고 하고 이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핵심은 바로 이거 같은데요. 원금 대부분을 상환을 했는데도 상대가 이자를 이유로 금액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혜성이가 아닌 나의 문제고 진실을 말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혼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사인 간의 즉 개인 간의 돈 거래 뭐 금융권과의 거래는 이미 거기에 딱 계약서가 나와 있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개인 간에도 안진용기자 이른바 차용증도 쓰고 뭐 계약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일 거면 그러면 그걸 보면은 내가 진짜 얼마를 벌고 그때 이 이자율, 금리를 뭐 다달이 얼마나 한다 뭐 그런 것도 막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게 금융기관에서는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개인 간의 돈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김혜성 씨의 아버지가 되게 이례적으로 직접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길게 해명을 내놨는데 대중의 시선은 그다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지 놓고 보면은요. 자, 앞서서 분명히 원금이 1억 2천만 원, 그게 15년 전입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나눠서 약 9천만 원 갚았다. 결과적으로 15년 동안
원금을 다 갚지 않았다는 말이죠. 당연히 원금을 갚지 않았으니까 그에 따른 이자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돈 빌려준 사람에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울러 안 갚았다. 즉 원금이 남아있는데 억울하다는 말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는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김혜성 선수는 아버지와는 별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국위 선양한 선수인데 아버지 비투에 휘말려 안타깝다는 입장, 그리고 아버지의 일은 아들과 별개라는 옹호 입장이 있는 반면 아들이 이런 상황을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의 아버지로 인해 막대한 금전 피해본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연예인들의 비투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비투는 연예인들이 비판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좌제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고 왜 부모의 빚을 유명하다는 이유로 자녀가 갚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번 사례에 있어서 김혜성 선수가 비판적 시선을 받는 이유는 일단 아버지가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8년 동안 이러면 누가 화가 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본인은 15년 동안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 아들만 두둔하는 이런 뉘앙스 때문에 대중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요. 김혜성 선수도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이 모습이 전부 다 그 김혜성 선수의 반응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아무래도 그분이 분명 금전적 피해를 입은 거는 김혜성 선수도 알고 있을 텐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듯했다. 이런 뉘앙스 때문에 조금 더 비판적 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안진용 기자님, 이거는 이제 어떤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대한민국 연좌제도 아니고 그리고 다 큰 성인이라고 해서 부모의 빚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굳이 말하면 이 김혜성 선수가 LA 다저스로부터 하는 연봉이 28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억 돼요. 거기다가 이번에 우승 보너스로 한 6, 7억 정도 받는데요. 한 명당. 그러니까 6, 7억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46, 7억 정도를 받는 김혜성 선수가 그렇다면 저 인터뷰 때 이미 고척 김 선생인가 하는 사람이 현수막 들고 하는 걸 이미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키움에서 야구 선수 생활할 때도 연봉 받았을 텐데 억대 연봉 받았을 텐데 아버지가 이런 빚에 시달리는 걸 그러면 갚아줄 노력도 안 하고 그래 조금이라도 안 빌려줬나? 정말 진짜 아버지와 돈 거래는 정말 칼같이 하는 게 맞나? 이런 글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대중들의 정서를 건드린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연예인들이 통상적으로는 그동안 몇 년에 거쳐서 도움을 드렸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 더 이상은 힘들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다. 이 정도의 전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혜성 선수는 이번에 해명 과정에서 내가 이 정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렸고 이런 변제 노력을 함께 해왔다는 게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더욱더 나쁠 수밖에 없고요. 김혜성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저렇게 표정을 구기고 곧바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대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과의 메시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 역시 아버지와 더 얘기를 해서 잘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정도의 뉘앙스만 풍겼어도 이 정도의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 사안은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을 의무는 있다는 건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왕종근 씨인데 아니 요양병원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자, 아나운서 출신 왕종명 씨 벌써 방송 경력이 왕종근 씨. 왕종근 씨. 네. 47년 차이기 때문에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 방송 활동을 해왔죠. 와. 사실 방송하면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요즘 두려운 게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인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치매입니다. 자, 치매가 걱정돼서 최근에 검사까지 받았는데 이후에 가족들에게 미리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난 미리 유언을 하겠다. 절대로 집에서 같이 고통받지 마라. 치매를 걸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울러 요양병원에 보내고 면회도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섭죠. 내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이 면회로 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이 치매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한 건데 이거는 야박하기보다는요. 가족들이 치매가 걸렸을 때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길 원치 않는다라고 이런 유언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근데 어쨌든 저런 얘기를 하면 아내분이든 가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빠? 지금 뭐 진짜 건강한데 뭐 지금 요양복 유언 왜요?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모님도 장모님인데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치매였거든. 다 그래. 장모님 현재 치매고 장인어른도 치매 있었어요. 양쪽이 다 그래. 그래가지고 치매 검사 받았지. 불안하니까. 둘 다 갔더니 치매 유전자 있어요. 있는데 의사 말씀이 부모 중에 한 분이 있으면 한 분이 치매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4배. 양가 부모가 다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나한테 치매 올 확률이 17.5배. 거의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 그래 치매야. 네가 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제발 늦게 오너라. 어머나 세상에, 이게 아니 이건 너무 진짜 저희들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깜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 진짜 저 얘기 들으니까 청천벽력 같대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왕종근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발 나한테는 일찍 치매가 오지 말라. 그거를 좀 바라고 계신데요. 정 만약에 오는 운명이라면은 죽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한 1년 정도만 나를 좀 괴롭혀줬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치매를 앓고 계시던 장모님을 4년 동안 모시다가 지난 5월에 떠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생활 속에서 같이 부대끼고 이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실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모시고 지내다가 떠나 보내드리게 되니까 한동안은 허탈하기도 하고 뭐 여러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 고백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시다가도 아이고 정말 이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죠. 오죽하면 그런 마음까지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치매 환자의 가족으로 지내보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말랄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또 털어놨습니다. 아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이제 들어갔다 나온 새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정말 한참 떨어진 큰 내거리 8차선 도로에 저쪽 버스 정류소에 엄마가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신호등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침착한 편인데 엄마를 보는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냥 뛰어들어가죠. 그냥 뛰어가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붙들었지. 저는 저희 엄마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이런 저 같은 상황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치매가 오면 요양시설에 보내가지고 면회도 오지 말고 그냥 팔자로 생각하고 거기 살 테니까 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와, 치매가 무섭다 말은 들어봤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아마 시청자분도 그 정도야 하실 건데, 근데 최명규 원장님 아까 제가 어리석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왕종근 씨가 의사를 찾아가서 들었던 말 중에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의사가 말하기를 부모 중에 한 분이 치매면 내가 일반 사람들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4배가 늘고 양가 부모가 다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나한테 치매가 올 확률이 17.5배.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양가 부모 내가 무슨 피가 섞인 건 아니잖아요. 장인 장모님하고. 그런데 그거는 장인 장모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아내도 그 확률이 있고
본인은 본인 부모님 둘이 치매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있는 거고 아내는 장인 장모님이 전부 다 치매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선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님이 그 확률이 나한테 온다는 뜻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지금 치매가 이 확률이 가족력이 굉장히 무섭다. 치매가 가족력이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치매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뇌를 차지해서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차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A4E4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더래요. 근데 A4E4라는 유전자가 엄마한테도 오고 아빠한테도 오면 작동을 잘해요. 엄마한테는 왔는데 아빠한테 안 와요. 그런 작동을 덜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치매예요. 우리 어머님은 A4E4 두 개를 쌍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아버지도 치매예요. A4E4 두 개를 쌍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나는 어찌됐든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나 희망을 가져도 되시는 건요. 비용이 현재 1년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40%의 확률로 치료를 받으면은 A4E4의 생성을 중단시킬 베타밀로이드의 생성을 갖다 중단시킬 수 있는 치료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또 비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치매가 진행이 되어서 나를 갖다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병원 가봤더니 김묘성 기자님, 본인에게 치매 유전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 다리에 힘 빠졌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뭐 치매에 대해서 가족력도 듣고 또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내가 치매가 오거든 어떻게 해라라고 당부하는 모습 속에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는데요. 네. 그런데 왕종근 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다른 데서 걱정이 좀 더 있더라고요. 왕종근 씨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무려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왕종근 씨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심해서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던 모습이 선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왕종근 씨는 평소에 달달한 간식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아이고. 식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하루에 커피를 5잔 정도 마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의 걱정이 다른 것보다도 당뇨 때문에 더 크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왕종근 씨가 안 먹던 야채를 좀 먹기 시작했고 또 운동도 시작하면서 이제는 몸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관리 이제 지금이라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니까 커피 5잔도 이른바 믹스커피래. 믹스커피 그거 안 돼요 진짜. 저 믹스커피 회사들이 보면 화내겠지만 뭐 그냥 이 아메리카노를 5잔 먹어도 지금 큰 저기 별로 안 좋을 판에 믹스커피 이제 끊으세요. 진짜 이제 야채 채소 위주로 꼭 건강식 지금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건강 걱정도 덜어드려야죠.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빅트리? 아니 안진용 기자님, 아하! 다음 달 크리스마스니까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 거예요 지금? 자, 이 빅트리는 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설치된 40m 높이의 대형 건축물입니다. 자, 창원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첫 삽을 떴고요. 창원의 상징으로 삼겠다면서 중요한 건 무려 344억 원을 들여 이 큰 나무 모양으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빅트리인데 이 빅트리를 두고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흉물 논란이 나온 건데 굉장히 원색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너무 못생겼다. 더 나아가서 이건 무슨 탈모에 걸린 나무인 것 같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인 344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게 맞나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야심차게 창원시가 마음껏 이 만든 건축물인데, 야, 이렇게 차가운 반응 받을 줄 몰랐을 건가요?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예요, 창원시에? 일단 창원시에서는 논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 개선에 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들기 전에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금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조악한 디자인 논란을 빚는 이 빅트리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시민 선호도 조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문항을 보시면요. 외형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묻는 것과 이 빅트리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크게 두 갈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외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은 옥상에 인공나무가 16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앨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그걸 뭘로 할 거냐. 실내 전망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된 야외 전망대를 설치할 것인지 이걸 묻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내 전망 시설은 옥상에 새롭게 건축물을 만드는 거고 개방형 야외 전망대는 옥상 정원을 다시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모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빅트리 정체성에 대한 거를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건데 네. 정확하게 디자인 그러니까 나무에 둘지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 전망대를 뭐 새롭게 만드는 것에 둘지 이걸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하고요.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거는 이름을 유지할 건지 바꿀 거면 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뭐든 상관없는지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셉을 재설정을 하고 이르면 내년 초에 디자인을 새롭게 공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오해는 마세요.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린다고 니는 평소에 한글만 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공서가요. 행정기관이 너무 안일해요. 무슨 말이냐? 죄다 뭐 만들어 오면 영어 이름 붙여요. 빅트리 붙이면 뭐 있어요? 뭐 있어 보입니까? 큰 나무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촌스러워요? 한글 이름만 촌스러워요? 너무 발상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 전부 뭐 하면 전부 뭐뭐 스트리트 왜 이렇게 다 영어 이름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선호도 조사하는 이 방식 자체도 뭔가 논란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전체적인 외형을 보셨지만 지금 창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 몸통 부분이에요. 나무의 몸통 부분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선호도 조사에는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지금 아까도 보면 전망대나 이런 게 주로 상부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문제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철거를 해버리자라는 의견도 상당한데 네. 그것도 그 선호도 조사의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허. 저는 이 창원의 빅트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네. 한평군의 그 황금박쥐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그게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황금박쥐상을 했느냐라는 불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금값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게 관광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점과 대비해 보게 되면 창원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할지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희 교수님 이게 만들어 놓고 사후 대책으로 보완책으로 선호도 조사 무슨 설문조사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걸 무슨 이제 만들기 전에 조감도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걸 해놨을 때 우리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창원 시민분들 창원 시민이 99만 명이나 돼요. 대박 사건인데 그 시민들 얘기를 미리 들었어야죠. 지금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우가. 맞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공청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감도는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 모습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었을 그러네요. 겁니다. 빅트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결국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차라리 나무가 되려고 하면 나무가 되어야 되고 차라리 어떤 관광 시설이 되려면 시설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같이 하려다가요. 그냥 나무가 되지 못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잘려진 나무가. 네. 그러니까 다시 나무를 온전히 만들어 주든가 저런 멋진 모습으로 아니면은 수채 잘라서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창원의 상징을 꿈꿨다면 야심차게 꿈꿔왔잖아요. 그러면 돈값 344억이 들었어요. 무려. 그러면 돈값에 걸맞게 그런 정말로 획기적인 개선안도 좀 해보세요. 그거 너무 번개불에 콩볶아 드시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차근차근 어쨌든 이 짐이 지어진 거니까 개선안도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이 뉴스 듣고 너무너무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이었습니다. 경기 부천시 119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했다는 끔찍한 신고 세상에. 내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대원 6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는데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인 차량 상태였습니다. 처참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 사고로 시장 안에 있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외에도 1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소방당국은 18명 중 3명은 긴급 환자, 6명은 응급 환자, 나머지 9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해 긴급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이런 날벼락 같은 사고가 왜 어쩌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현장에 그 CCTV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확보를 해서 그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네, 주차하려는 듯 천천히 후진하던 트럭의 모습 보이는데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속력을 이렇게 냅니다. 시장 이번엔 안에서. 전속력으로 전진을 해서 시장 내부를 질주를 합니다. 어머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요. 어머. 시장 내부에 있던 사람들도 갑작스런 굉음에 놀라서 간신히 몸을 피하는데요. 어머나 세상. 멈출 줄 모르는 트럭, 어머. 매대와 냉장고 등을 충격하고 급기야 피하지 못한 행인도 충격하고 맙니다. 세상에. 경찰은 트럭이 시장 내에서 28m를 후진한 다음에 150m가량을 직진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150m나. 아니 다른데 일반 도로에서 150m를 저렇게 달려도 차량도 많이 부딪힐 수 있고 위험한데, 시장 내부잖아요. 지금 시장 내부 허준 변호사님 얼마나 지금 위험해요 지금 저게. 그리고 골목도 좁고 그러니까 넓은 도로에서도 저렇게 되면 위험한데 그렇죠. 길이 너무 좁은 데다가 시장통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물건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날아오면 거기 다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의 경위가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후진하다가 속력이 확 나다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목격자들 얘기에 따르면 무슨 폭탄이 터지듯이 돌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이 소변을 채취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 60대 남성이요. 사고 당시 문에 끼어 있다가 구출이 됐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받아온 물건을 가게에 옮기고 차량에 탑승해서 한 차례 후진한 뒤 직진을 하면서 사고가 난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찰은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고요. 급발진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페달 오조작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과수의 차량 검사를 맡기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시장 내부 보통 요즘은 그래도 시장이 다 이제 이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지붕 전체를 시장 전체를 지붕이 막 덮고 있고 하는데, 각 그래도 상점마다 각 상가마다 CCTV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럭이 급발진할 때 혹시 목격하신 분이나 그곳을 비추었던 CCTV 그런 건 없을까요, 세상에? 인근 상인이 목격담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이분이 항상 아침마다 이제 물건을 내리고 나서 그 차를 후진을 해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날은 그 차량 뒤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멈칫했다고 합니다. 일순간 멈춰 있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앞으로 급발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고를 낸 운전자도 주변 상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시장에서 오랫동안 가게 운영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최명견장님, 지금 사망사고까지 일어나서 지금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지금 트라우마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저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로도 저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꿈에도 나타나고 저런 차나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세상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10명 중에 3분은 1년 이상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평생 가는 분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이 사고 원인은요, 반드시 원인 밝혀주세요. 세상에, 지금 사망자가 나왔어요, 2명이나. 이 사고 원인 급발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요, 반드시 그 원인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과속 대리기사. 아니, 대리기사가 과속을 한다. 안중현, 이게 언뜻 맞지가 않잖아요. 무슨 대리기사가 과속을 해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건요, 단순히 범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쵸. 자,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소름 끼치는 일이 불거졌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한 남성이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50대 대리기사가 와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영종도 가시는 거죠 하고 출발을 했고 술에 취한 상태니까 이 차량 주인은 잠이 들었죠. 네. 근데 과속을 하고 있다는 경보음에 눈을 떴더니 무려 150km로 달리고 있었던 어머나, 거죠. 세상에. 1차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이 운전자의 얼굴을 보고는 그 후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잠들었는데 보통 이제 과속 달리면 여기 이제 그 뭐 내비게이션 거기에 과속하면 삐삐 울리잖아요. 너무 이 속도가 빠르다고. 근데 그 소리에 놀라서 대리운전기사 얼굴 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해당 대리 기사는요. 피해 남성의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셨던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피해 남성의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그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 이 피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소름 끼치게 놀라다 못해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큰 목소리로 전화로 신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어머나.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일단은 자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고양시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려 인천 영종도까지 40km를 이 술 마신 대리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갔던 겁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호출을 한 분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지에서는 112로 문자로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들이 목적지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50대 운전한 남성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측정을 했습니다. 네.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허허. 참고로 면허 정지 수치는 0.03에서 0.08%입니다. 이 대리 기사가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감기약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지금 호출했던 분이 아니 당신 내 옆에서 술 마시는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차량 주인분이 그렇죠. 네. 꼬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이 50대 대리기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술을 마시긴 했지만 PC방에서 내가 쉬다가 술이 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리 호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경찰이 밝히기를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 봐요.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주는 습관이에요. 근데 최명규님 어떻게 간도 커요. 어떻게 진짜 예전에도 음주운전 걸린 전력도 있고 지금 술 마시고 운전대 남의 생명을 책임진 대리운전 기사로서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분들은 본인이 사고가 나도 술을 마셔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나. 그냥 운이 나빠서 어머. 그냥 앞에 뭐가 나와서 어머. 방향이 이렇게 돼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건 술 마신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만 없으면은 나는 술을 마시더라도 사고가 안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허주현 변호사님 이 사람, 이 인간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다 평생 운전대 좀 못 잡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법 좀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법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리운전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어떤 자격 제한이나 결격 사유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러네요. 드는데 문제는 대리운전이라는 것이 법에 사각지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요.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객운송사업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은 대행 서비스업 정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규율하자는 법이 발의된 게 불과 지난달인 2025년 10월 12일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 전과자가 대리운전 출소 2달 만에 어머나, 하다가 세상에. 또다시 성범죄 저지른 그런 사건도 어머머. 있고 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대리기사 사건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규율할 수 있도록 빨리 법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요. 이 차량 주인분은 10년 감수하셨겠고요. 저 대리운전 했던 인간은 또 법의 처벌, 무거운 처벌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 보세요. 벌써부터 막 따뜻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효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따뜻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느 때와 똑같이 손님이 떠난 자리를 청소를 하던
콜버스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언가가 딱 눈에 띄면서 밟히게 되는데요.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한산한 버스 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자 아래로 하얀색 봉투가 뚝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네. 그 안에는 11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는데요. 어머나. 봉투를 발견한 버스 기사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서 유실물 접수를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안진용 기자님 제가 양심 고백하면 딱 봤는데 와 11만 원 막 그렇게 큰 돈도 아니까 알고 내가 좀 가져도 되겠 나 오늘 나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 좀 수고비로 가져도 되겠지 할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이 기사님은 앵커님과 달랐습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자, 이 하얀 봉투를 보자마자 이 봉투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로 동선을 파악했고요. 버스 안 블랙박스를 돌려본 결과 이 하얀 봉투를 뚝 떨어뜨리는 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봉투가 아니 그럼 봉투가 일단 누가 흘렸는가는 CCTV 블랙박스 찍혔어요. 그러면 근데 저분을 찾기가 이만저만 쉬운 건 어려운 건 알 텐데 아니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네. 다행히 봉투가 주인을 찾아갔다고 하거든요. 경찰이요. 남성의 동선을 역추적했다라고 합니다. 남성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까지 분석해서 근처 마트로 야. 가서 이 주소지까지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탐색 범위를 한 마을로 좁혀서 수소문까지 해서 네. 봉투 주인 찾아줬다고 하는데요. 아. 하얀 봉투가 하얀 양심을 가진 버스 기사와 이렇게 경찰의 노력으로 그래요. 주인을 찾아갔네요. 그러니까요, 저 기사님 앞으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정말 이 연말에 추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얀 양심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인간도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번에 양심이 아주 노란 사람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나면 화가 치미실 건데요. 지난 9월 저녁입니다. 네. 대전 노은역 근처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일인데 영상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한 남성이 금은방에 있는 거울을 보며 괜찮네 하는가 싶더니 하나, 둘, 셋 어머, 냅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머. 화장실이 급했던 걸까요? 절대 아니고요. 자, 몇 분 전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자신의 목에 저렇게 착용해 봅니다. 네. 그리고 거울이 있는 쪽으로 가 잘 어울리는지 보는 척 하다가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대로 냅다 저렇게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어머머머머. 자, 이 남성 지금 뭐라는 걸까요? 화장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데 그러다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성 잡혔을까요? 아유,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래, 거기 들어가면 뭐 안 잡힐 줄 알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가지고 달아날 때 금은방 주인이 쫓아가면서 저희 경찰 쪽에 신고를 해줬고요. 그 건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시고 이제 문 닫히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얘기하셔서 문이 거기만 좀 닫혀 있어서 화장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 화장실 용병칸 네, 문은 안 잠그고 있더라고요. 바로 범행 시인했습니다. 현장에서 훔친 금목걸이도 바로 압수를 했고요. 아유, 진짜 어리석은 왜 저런 짓을 할 건지 왜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은 게 아까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행동할 때보다 도망가겠구나 했는데 진짜 도망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막 도망을 가니까 이 금은방 주인은 끝까지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다시 본인의 그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자 화장실 문만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촉이 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황당한 것은 이 피의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나! 철이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가짜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진품 목걸이가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서 저렇게 여자 화장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 20초 드릴게요. 허지연 변호사님. 아니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범죄를 생각해요, 중학생이? 단순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 게 이미 경찰이 이 소년을 알고 있을 정도로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진짜요? 사고를 많이 치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수년원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단기 이상의 무거운 수년원 송치 처분 받았을 거라는 생각 들고 노란 양심 거기서 새카맣게 변하기 전에 깨끗하게 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제발 개과천선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